안녕하십니까.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을 강의하는 최은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2장이 되겠습니다. 정보 입력 표시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 안전공학을 빼고 인간공학 파트에서는 이 2장 부분에서 실기로 연결되는 내용이 조금 제법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기까지 가는 중요한 내용 한번 체크하는데요. 우선 여기에서 표시 장치가 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는 표시하는 장치들이 있죠. 첫 번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시 장치가 있어요. 신호등의 파란불, 빨간불 이런 거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시 장치를 시각적인 표시 장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란색 글자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정량적이다라는 건 계량값이에요. 계량값이라는 건 재는 값이죠. 그래서 자로 재는 정확한 길이, 자로 재는 질량, 무게 같은 거잖아요. 그죠? 저울로 재는. 그래서 이 정량적 표시 장치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고 계량값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성적이다라는 건 정확한 값이 아니라 정량적이다라는 건 정량적이라는 건 양을 나타내요. 정확한 값, 양, 길이, 무게 이런 걸 나타냅니다. 정성적은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값, 대략적으로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화 추세, 비율 이런 걸 성격을 나타내는 게 정성적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한번 파란색 글자나 별표 있는 내용 위주로 필기에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고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나 참고란에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자주는 아니고요. 이 인간공학 파트가 필기로 넘어가서는 점수 받기가 쉽지 않다 그랬듯이 이게 구석구석에서 교재에 없는 내용이 출제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기출 참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출되어 있는 내용은 스스로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부호 및 기호, 시각적 암호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부호에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요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암호 체계의 일반적 사항, 여기에서 자, 요거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양립성 부분은 첫 번째 과목에서도 나왔는데요. 그때 제가 두 번째 과목에 또 나옵니다. 라고 지나갔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호 체계의 일반적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제 암호를 쓸 때는 자, 이 암호가 잘 검출되어야죠. 암호가 예를 들어 신호등에서요 지나가는 소리가 나는데 이 암호가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한다면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암호는 첫 번째 검출성을 가져야 합니다. 암호화한 자극은 검출이 가능해야 된다. 그죠? 검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변별성입니다. 다른 신호하고 구분되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른 암호 표시와 구별될 수 있는 게 변별성이 되고요. 양립성입니다. 부호의 양립성은 뭐냐면 자극을 가해요. 그때 생긴 반응이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건 양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치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화장실을 손을 씻으려고 갔는데요. 수도꼭지가 빨간색이 있는 거예요. 빨간색 수도꼭지를 틀었거든요. 내 기대는 뭐냐면 인간의 기대는 따뜻한 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예요. 자, 자극이라는 건 수도꼭지를 틀었는 게 자극이죠. 물이 나오는 게 반응입니다. 그죠? 이 수도꼭지를 튼 자극에 대한 반응, 물이 나왔는데요. 그 물이 따뜻한 물인 거예요. 이게 나의 원래 기대와 모순되지 않고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양립성입니다. 그래서 자극을 가했을 때 반응하고요. 사람의 기대가 똑같은 거죠. 모순되지 않는 성질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자, 요 양립성의 종류는 필기에 자주 나오고 간혹 실기에도 출제가 되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 양립성이 있습니다. 표시장치나 조종장치의 물리적 형태나 공간적 배치의 양립성입니다. 자, 싱크대예요. 여기 조리대가 있는데요. 여기 가스레인지다라고 할게요. 여기 불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 조리대를 조작하는 버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왼쪽 걸 누르면 왼쪽에서 불이 올라오겠죠. 오른쪽 걸 누르면 오른쪽에서 불이 올라올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왼쪽 걸 눌렀는데 오른쪽에서 올라오고 오른쪽 걸 눌렀는데 왼쪽에서 올라온다는 건 양립성이 아닌 거예요. 기대하고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간 양립성은 오른쪽 조리대는 오른쪽 조절 장치로 같은 쪽에 있어야 된다.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왼쪽 조리대는 왼쪽 조절 장치로 조정하는 게 같은 공간에 있는 공간 양립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양립성입니다. 자동차가 있어요. 바퀴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운전을 하는데 핸들을요. 왼쪽으로 돌리면 차바퀴도 왼쪽으로 회전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바퀴도 오른쪽 회전을 해야죠. 이게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게 양립성이잖아요.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우리는 바퀴가 왼쪽으로 돌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시장치나 조종장치나 체계 반응의 운동 방향에 대한 양립성입니다. 그래서 얘가요. 조종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표시장치 지침도 같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동하는 방향이 똑같다라는 게 운동에 대한 양립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념에 대한 양립성은 사람 머릿속에 갖고 있는 개념과 생각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수도꼭지가 빨간 버튼은 온수일 것이다. 파란 버튼은 냉수일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죠. 이러한 사람이 가지는 개념이 개념 양립성이 됩니다. 자, 요렇게 세 가지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필기에 한 번 출제가 된 내용인데요. 양식 양립성이 되겠습니다. 직무에 알맞은 자극하고요. 응답 양식의 존재에 대한 양립성입니다. 자, 과업을 소리죠. 음성 과업에 대하여 지금 어떠한 업무의 지시를 소리로 합니다. 그죠? 청각적 자극 제시와 그러니까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자극을 줍니다. 이에 대한 음성 응답입니다. 소리로 물어요. 지금 뭐 어떻고 하면 응답할 때도 말로 하는 게 좋잖아요. 글을 써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청각적인 자극을 제시할 때 그에 대한 응답도 음성이다. 청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자극과 응답하는 양식이 그죠? 두 쪽이 똑같다. 양식, 양립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요안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가지 더 있다. 그죠? 부호는 양립성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부호의 의미입니다. 어떠한 암호를 사용할 때 암호의 뜻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암호가 사용자가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부호에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암호의 표준화죠. 그죠? 암호를 표준화하여서 다른 상황으로 변하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가급적 다차원 암호를 쓰는 게 좋아요. 두 가지 이상의 암호를 조합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를 못 들었을 때 다른 하나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암기는 하지 마시고요. 필기용입니다. 암호가 가져야 되는 그저 기능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네. 자, 아까 보면 암호가 가져야 되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첫 번째 검출이 가능해야 된다. 암호의 검출성. 다른 암호와 구별되어야 된다. 암호의 변별성. 그 다음에 자극과 반응의 관계가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고 일치해야 된다. 양립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호나 암호는 의미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하는 게 좋고 가급적 다차원의 암호를 사용할수록 좋다. 이 정도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각적인 표시 장치다라는 건 소리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호등이에요. 보통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죠. 초록불에는 지나가고 빨간불에 멈춘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소리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예, 파란불입니다. 지나가십시오. 그죠? 이렇게 소리로 전달하는 게 청각적인 표시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별표 있는 내용은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실기까지 나오는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청각장치와 시각장치를 비교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표시장치로 소리, 청각을 쓰고요. 어떨 때 시각을 쓰면 좋은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 청각장치를 사용하면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어는 뭐냐면 전달하는 말이죠. 그죠? 짧고 간단할 때요. 짧고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밥 먹어라. 그죠? 이런 거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좋죠. 글로 적는 게 복잡하죠. 그래서 전달하는 말이 짧고 간단할 때는 소리가 좋습니다. 자, 재참조되지 않아요. 못 들으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래서 재참조되지가 않고요. 시간적인 사상을 다룬다. 그죠? 요거는 뭐냐면 그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전달하고자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시 뉴스를 하기 전에요. 뚜뚜뚜 하면서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뚜라는 시점이 정확하게 9시구나 알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전달하고 싶을 때다. 그죠? 이럴 때 시간적인 사상을 다룰 때는 청각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그죠? 급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 불이야! 대표적으로, 그죠? 불났어요. 불이야! 이거를 전부 다 소리 지르지. 종이를 들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즉각적인 행동 요구할 때, 급할 때 청각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 두 가지는 시각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각을 써야 되는 경우다 보시면 됩니다. 시각 계통이 과부하예요. 내가 지금 작업하는데 모니터를 봐야 되는 화면이 10개예요. 전달까지 보는 걸로 한다면 안 되죠. 모니터를 늘 볼 때는 전달사항은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주위가 너무 밝거나 암종일 때, 너무 밝을 때 보기 힘들죠. 소리 내야 돼요. 암종은 우리가 밝은 곳에 있다가 극장에 처음 들어가면 눈이 어둠에 적응한다고 앞에 하나도 안 보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는 청각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소리는 자주 움직일 때 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는 우리가 이어폰으로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청각장치 사용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전달하는 전원이 짧고 간단할 때, 그죠? 못 들으면 그만입니다. 재참조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전달해야 될 때 청각이 좋아요. 시간적인 사상을 다룹니다. 자, 그 다음에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급할 때 청각이 좋고요. 시각을 쓸 수 없을 때 청각 써야겠죠. 시각 계통이 과부하거나 너무 밝거나 암종일 때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청각이 좋고요. 움직일 때는 눈으로 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청각이 좋습니다. 자, 이번엔 어떨 때 시각을 쓰는 게 좋은가 보겠습니다. 전달하는 말이 길고 복잡해요. 책 한 권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말로 읽어버리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죠. 예, 이렇게 길고 복잡할 때는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고요. 재참조됩니다. 그죠? 다시 볼 수 있잖아요. 프린트해서 내드리면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재참조할 수 있고요. 공간적인 위치를 다룬다. 이 말은 그 장소에 있어야 돼요. 그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TV를 보려면 TV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금 그죠? 화면을 보려면 화면 앞에 있어야 되죠. 컴퓨터 앞에. 그래서 공간적인 위치를 다룬다. 그 장소에 있어야 볼 수 있는 게 시각이 되고요.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급하지 않을 때. 그죠? 급할 때는 청각, 소리로 전달해야 되고요. 급하지 않을 때 시각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들을 수 없어요. 이럴 때는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죠? 청각계통이 과부하거나 너무 시끄러워요. 청각계통이 과부하라는 건 작업하면서 내가 들어야 되는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전달까지 소리로 하면 듣지를 못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고요. 주변이 너무 시끄러울 때는 안 들리니까 시각이 좋겠습니다. 자, 한 곳에 머무를 때요. 이동할 때는 이어폰으로 소리를 듣지만 우리가 한 곳에 있을 때는 TV를 켜서 뉴스를 보죠. 이렇게 한 장소에 머무를 때 시각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시각장치 사용하는 경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달하는 전원이 길고 복잡할 때 재참조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인 위치, 그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죠? 공간적인 위치를 다루고요.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 급하지 않을 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각을 쓰기 힘들 때 시각을 써야 됩니다. 청각 계통이 너무 과부하거나 주위가 너무 시끄러울 때고요.
자, 한 곳에 머무를 때는 소리 듣는 것보단 눈으로 보는 시각이 좋다. 그죠? 요거 구분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촉각이나 후각적 표시장치는 자, 우리가 이제 앞을 못 보는 분들을 위한 점자책. 요거는 눈의 촉각, 손의 촉각을 이용해서 표시하죠. 그 다음에 또는 후각적인 표시장치는 냄새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근데 대부분 시험은 앞에 시각과 청각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요거는 조금 자주 출제는 안 되는데요. 하지만 한번 파란색 글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정보량을 계산하는 걸 제가 삼각형으로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최근 들어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한번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정보를 측정하는 단위는 비트입니다. 요 비트는 실현 가능성이 똑같은 두 개의 대안 중에서 둘 중에서요. 어느 하나가 주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을 비트다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봐두시고요. 자, 정보량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정보량 H는 로그 2의 P분의 1입니다. 여기에서 P가 뭐냐면 실현 확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정보량이고요. 평균 정보량입니다. 정보가 여러 개 주어졌을 때 평균을 내는 겁니다. 시그마라는 건 다 더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값을 더합니다. 그죠? P1이죠. 첫 번째 확률 곱하기 로그 2의 첫 번째 확률 분의 1. 그죠? 더하기 두 번째 확률 곱하기 로그 2의 두 번째 확률 분의 1. 그죠? 또 있으면 더하기 세 번째 확률 곱하기 로그 2의 세 번째 확률 분의 1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평균 정보량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 밑에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이 평균 정보량보다는 대부분 정보량에서 나오니까요. 힘이 드신 분들은 이 정보량 하나라도 조금 익히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현재 시험 문제와 같이 사지택일형. 사지택일형은 1, 2, 3, 4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답일 확률은 4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의 확률은 얼마겠습니까? P는 바로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 되겠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사지택일형 문제의 정보량은 얼마입니까? H는 하시고요. 로그 2에 하시고 확률이 4분의 1이잖아요. 확률 분의 1이에요. 4분의 1 분의 1이죠. 4분의 1분의 1은 4거든요. 그래서 로그 2에 4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요거 계산기 쓰는 거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본인의 계산기마다 다 다른데요. 보통은 로그를 누르면 상용 로그예요. 밑이 10인 로그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밑이 2인 로그를 눌러야 되는데 요 버튼이에요. 로그에 밑에 네모가 있고 위에 네모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밑에를 숫자를 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버튼이 예를 들어서 큰 ln이라는 키가 있고요. 요 위에 로그, 네모 이렇게 버튼 위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작은 글씨를 누르는 건 옆에 Shift라는 키가 있어요. Shift를 누르시고 요 버튼을 누르시면 요게 뜹니다. 그죠? 그래서 자, 만약에 로그 네모의 네모가 한 버튼으로 되어 있지 않고 버튼 위에 작은 글자로 되어 있다면 요 작은 버튼 위에 작은 글자를 누르는 건 Shift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Shift 누르신 다음에 Shift 누르시고 요 LN이라고 하면 LN 위에 요게 있다면요. LN을 딱 누르시면 이게 뜰 거예요. 로그, 네모가 뜹니다. 그죠? 그러면 커서가 처음에 여기 네모에 밑에 있는 네모에 갑니다. 그러면 2를 딱 눌러요. 그러면 화면에 로그 2라고 뜨고요. 여기에 커서가 가서 위에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그 2에 뭐를 눌러주시면 돼요? 4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게 로그 2에 4 이게 눌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마다 계산기 다 다르시거든요. 여기에 요 버튼 위에 작은 글자 할 땐 Shift 누르시면 되고요. 이게 그냥 로그 네모의 네모가
하나 버튼 안에 들어있다. 그죠? 로그 네모에 네모가 있을 땐 Shift 생략하시고 요 키를 누르고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이제 로그 2 계산기 사용하는 게 워낙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계산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산기마다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값이 2가 나오는지 꼭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 대안이 일어날 확률이요. 하나는 0.5, 하나는 0.25, 0.125, 0.125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다 더했는 평균 정보량을 계산하라 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P1이 요거잖아요. 0.5 곱하기 하시고 곱하기 생략된 거죠. 그죠? 로그 2의 0.5분의 1입니다. 그죠? 더하기 두 번째 확률이죠. 0.25 곱하기 로그 2의 0.25분의 1 더하기 하시고 세 번째죠. 0.125 곱하기 로그 2의 0.125분의 1 더하기 하시고 또 똑같네요. 0.125 곱하기 로그 2의 0.125분의 1 요거 누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요거 한번 계산기로 눌러볼게요. 그죠? 로그 네모가 이 버튼 만약에 LN이라는 버튼 위에 있다. 그죠? 자, 그러면 Shift 먼저 눌러야 된다 그랬죠? Shift 누르시고 버튼이죠. LN을 딱 누르면 이제 로그 네모가 떴죠? 근데 커서가 아래에 가 있다. 그죠? 그러면 로그 2를 눌러야 되는데요. 요거 누르시기 전에 뭐가 있냐면 앞에 0.125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렇게 누를게요. 0.125 곱하기 눌러 놓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Shift LN을 누르시면 이제 0.125 곱하기 하고 로그 네모에 네모 여기에 커서가 가 있겠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눌러주세요? 돼요? 125 곱하기는 되어 있고요. 네모에다가 2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커서가 가 있죠? 요거는 0.1 나누기 0.125잖아요. 그죠? 괄호를 열어주셔야 돼요. 괄호 하시고 1 나누기 0.125 반드시 괄호 닫고 는 이렇게 계산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죠? 계산기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값까지 꼭 계산기 쓰는 것까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표 2개, 그죠? 실기까지 잘 나오는 2가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인간 실수입니다. 그죠? 인간 실수를 영어로 말하면 휴먼 에러잖아요. 휴먼 에러를 분류하는데 2가지가 있어요. 심리적인 분류가 있어요. 요거를 스와인이 말했다 그래서 스와인의 분류다 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원인으로 분류합니다. 레벨적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실수하는 휴먼 에러를 심리적으로 분류했습니다. 스와인의 분류가 되고요. 하나는 사람이 실수하는 원인을 가지고 분류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좀 쉬운 원인부터 한번 볼까요? 자, 왜 사람이 실수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1차 에러. 그죠? 영어로는 프라이머리 에러라고 합니다. 자, 누가 잘못했냐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작업자 자신으로부터 발생한 에러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에러인데요. 나를 뺀 나머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로는 두 번째가 세컨더리 에러. 그죠? 그래서 나를 뺀 나머지입니다. 작업의 형태나 작업의 조건 중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에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에러는 내가 잘못했죠. 작업자 자신의 오류고요. 프라이머리 에러. 2차 에러는 나를 뺀 나머지입니다. 그죠? 세컨더리 에러는 작업 조건이나 작업의 형태에 문제가 있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커맨드 에러인데요. 연필로 적어두세요. 저는 그냥 당연하다, 당연한 사고. 그죠? 자, 적으실 땐 커맨드 에러 그대로 해주시고요. 물품이나 정보나 에너지 등이 공급되지 않아서 자, 작업자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에러입니다. 저기 앞에서요, 차가 달려오는데 내가 도망가야 돼요. 근데 에너지가 없어서 작업자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작업자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당연히 사고가 나겠죠. 그죠? 이렇게 에너지 등이 공급되지 않아 작업자가 움직일 수 없어서 발생한 에러를 커맨드 에러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요거는 뭐였냐면요. 누구 때문에 사고 났습니까? 원인으로 분류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기에서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안 적으셔도 되고요. 1차 에러, 2차 에러라고 적으시면 돼요. 커맨드는 그대로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필기를 대비해서 영어 철자를 다 암기는 안 해도 구분하실 수 있을 정도로는 영어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심리적 분류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스와인이 말한 심리적 분류. 인간이 왜 실수를 일으키는가를 심리적으로 구분했는데요. 첫 번째는 빼먹은 거예요. 누설 오류, 생략 오류, 자기는 행동인데요. 부작위니까 행동하지 않았다. 부작위 오류 똑같습니다. 영어로는 오미션 에러다라고 합니다. 필요한 작업이나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서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절차를 생략했는 게 뭐냐면 생략 오류, 누설 오류, 부작위 오류. 실기에서는 아무거나 쉬운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오미션 에러입니다. 요거하고 요거 비교해 볼게요. 자, 커미션 에러가 있다. 그죠? 요거는 자귀 오류예요. 자귀라는 건 행동입니다. 그죠? 필요한 작업이나 절차의 불확실한 수행으로 인한 에러.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잘못 수행, 불확실한 수행을 한 건 커미션 에러, 자귀 에러입니다. 근데 요거 기억하실 때요. 이렇게 할게요. 커미션에 C가 있는 걸 C를 빼먹어 버렸네. 그래서 오미션은 C를 빼먹었다. 그래서 뭐다? 생략 오류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OMI인데 MMI로 잘못 적었네. M을 두 번이나 잘못 적었네. 이게 뭐다? 자기 오류, 잘못한 거다. 그래서 커미션 에러는 불확실한 수행, 잘못 수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타임 에러는 타임이 시간이잖아요. 시간 오류입니다. 필요한 작업이나 절차의 수행 지연. 시간 안에 하지 못하고 늦게 해서 생긴 오류가 되겠습니다. 시퀀스 에러, 시퀀스 셜이라고 해놨는데요. 시퀀스는 순서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순서 오류입니다. 필요한 작업이나 절차의 순서 착오로 인한 에러입니다. 순서를 잘못해서, 그죠? 사고가 난 거고요. 그 다음에 extraneous입니다. 너무 길죠? extraneous. 영어로도 너무 길고요. 그래서 너무 길다. 과잉 행동이다. 이렇게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과잉 행동은 뭐냐면요. 불필요한 것까지 해버린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행동. 영어로는 extraneous. 너무 길다 기억하시고요. 불필요한 작업이나 절차를 수행해서 생긴 에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요. 역시나 세트로 공부를 끝내야 한 문제 공부 끝났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실기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인간공학 중에서는 이 파트에서 잘 출제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암기를 좀 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자, 별표 하나 있는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 에러는 스스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휴먼 에러의 아까하고는 다르죠, 그죠? 하나는 심리적 원인 스와인 에러였고요. 하나는 휴먼 에러를 일으키는 원인이었죠. 누가 하는가? 근데 이번에는 배후 요인 포엠입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는데 주변 배후에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첫 번째 과목에서도 했었죠, 그죠? 첫 번째는 맨 인간입니다. 내가 아니라 배후 요인이잖아요. 본인 외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장의 인간관계 등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머신 할 때 M이 되는데요. 기계죠. 기계나 장치 등의 물적 요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디어인데요. 매체 또는 매개체도 됩니다. 그죠? 작업할 때 매개체라는 건 작업에 대한 정보나 작업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매니지먼트 할 때 M이 되는데요. 작업에 대한 관리가 되겠다. 그죠? 또는 법규 준수, 단속, 점검 등이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실수를 하는 주변의 배후 요인, 포엠은 첫 번째 맨, 그죠?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되고요. 두 번째는 머신, 기계나 장치가 됩니다. 세 번째 미디어, 작업 정보나 작업 방법이고요. 네 번째는 매니지먼트, 작업 관리.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보겠습니다. 별표 3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과목에서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fail, safe가 있었죠. fail은 고장, 실수잖아요.
고장이 났는데 safe, 안전하게 하겠다. 그죠? 그래서 고장이 나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fail safe나 foolproof를 하나로 정의하시어 한다면, fail safe를 하나로 정의하시어 한다면 인간 또는 기계의 실패가 있더라도 인간과 기계를 포함시킨다라고 했고요. 지금처럼 fail safe와 foolproof를 각각 정의하라 라고 할 땐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fool은 뭐다? 바보다. 누가 바보입니까? 인간이 실수하면 바보다. 그죠? 그래서 foolproof는 인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fail safe는 기계의 결함이 있더라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fail safe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fail, 패시브다. 그죠? 자, fail은 고장이죠. 고장나면 패스는 다음 단계다. 그죠? 고장나면 다음 단계 뭐다? 정지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fail, 패시브입니다. 부품의 고장 시에 기계가 알아서 정지를 해서 사고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죠? 자, fail, 고장이잖아요. active는 활동하거든요. 근데 부품이 고장 났는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고장이 났다라는 경보를 줍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의 주유, 기름이 떨어지면 바로 차가 딱 서버리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자,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라고 경보등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달려가서 차가 멈추게 되어 있죠. fail active 기억하시면 되고요. fail opera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자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품의 고장이 있어도요. 계속 운전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다음 정기점검까지 운전할 수 있어요. 정기점검 때 부품을 열어보니까 하나 부품이 이미 고장 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돌아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부품이 병렬 구조였던 거예요. 병렬은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만 정상이면 기계는 그대로 정상입니다. 일부가 고장나도 다른 하나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병렬이다. 그죠? 자, 그래서 fail safe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까지 하면 2단원 정보 입력 표시 단원 공부가 끝났는데요. 역시나 실기까지 가는 내용 몇 가지 되지 않았습니다. 요 부분 잘 정리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